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ASMR 채널을 운영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컨텐츠였어요. 이번에 부끄럼 출판사에서 책 리뷰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께 북리딩 컨텐츠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밥 한 번 먹자 말하지만 얼굴 좀 보고 살잔 뜻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작가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음식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고 그 중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해당 내용이 끝날 때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잠깐씩 얘기해볼까 하거든요. 지금은 낮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바깥에 소리들이 조금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새벽에 녹음을 몇 번 해봤는데 목이 좀 잠기기도 하고 그리고 각성 상태로 계속 있는 느낌이라서 한번 그냥 낮에 녹음을 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리딩을 할 거라고 미리 인스타랑 그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배경음이 좋을지 제안도 해주셔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사실 아직 어떤 배경음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어떤 배경음이 깔려 있을까요? 어쨌든 그럼 서문부터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문. 밥으로 대신해서 전하는 이야기. 꼬마였던 나를 생각해 본다. 엄마는 아침마다 시끌벅적한 주방기구 소리를 내며 나를 깨우곤 했다. 영우가 아침 먹어라.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소시지가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에 벌떡 일어나 식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나의 꼬마 시절 일과는 밥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 노는 것이었다. 동네 친구들과 흙먼지 묻혀가며 놀고 있으면 금세 집에 가야 할 시간이 온다. 그때마다 나는 밥 먹으러 가야 하니까 내일 보잔 말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곤 했다. 어쩌면 밥을 먹는 과정에서 나의 해는 뜨고 지기를 반복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본 아이들이었지만 금방 장난을 칠 정도로 친해졌고 며칠 사이에 점심을 함께 먹는 친구들이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되어 있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꼭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바뀌면 친한 친구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그때마다 나의 점심시간을 함께하는 이들 또한 바뀌어 식탁 위에 올라갔다. 청년이 되었다. 캠퍼스의 낭만을 한껏 기대하고 들어간 대학교에선 연애다운 연애를 처음 겪어본다. 그때 상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꺼낸 첫 한마디는 진부했다. 밥 한 끼 할까요? 정도에. 우리는 데이트를 할 때마다 맛집을 자주 찾아다녔다. 요즘은 제법 익숙했던 나의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부모님도, 동네 친구들도, 학교 친구들도 전부 나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그리곤 제법 끈끈한 정을 나누지만 어느 정도의 경계는 있는 직장 동료들이 나의 점심시간을 메꾸어 준다. 그들과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은 상사에 대한 뒷담이었다. 그 대부분은 그 사람 정말 밥맛 없어, 밥맛 떨어진다 정도가 차지했다. 요즘은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 없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아침을 거르는 일이 많아졌다. 바쁜 일상에 그나마 여유가 있는 점심시간이 되면 가끔씩 아빠에게 전화가 온다.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아빠는 내 얼굴이 보고 싶을 때마다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을 마지막에 종종 남기셨다. 이런 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우린 많은 관계나 만남이나 이야기에 대해 밥으로 대신해서 전한다는 것을 느낀다. 밥을 먹으며 시작했고 되돌아간다. 또 친해졌고 안부를 묻는다. 이야기를 했고 사랑을 했다. 약속을 했고 마음을 전했다. 또는 미워했다. 요즘은 뜸해진 주위 사람들이 그립다. 그때마다 전화를 건다. 서로가 말한다. 조만간 밥 한번 먹자. 꼭 그렇게 말했지만 모두가 같은 뜻이었다. 얼굴 좀 보고 살자. 어쩌면 그것은 현실적이면서도 애틋한 마음들을 대변하고 있었다. 서문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밥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떠올리실지 궁금했어요. 뭐 먹고 싶은 게 떠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래에 맛있는 걸 같이 먹었던 친구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밤에 들으시는 분들은 밤에 밥 얘기하니까 밥 생각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밥하니까 그 음식이랑 관련된 친구들이 떠오르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베트남이나 멕시코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국적인 음식들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또 저는 지인들이랑 술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거기다가 제가 곱창을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곱창에 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고 또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맛집을 되게 여러 군데 찾아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어디서 뭘 먹었는지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가끔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여기 찾아가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읽어드릴 내용은 고집불통 입맛이 변하듯 관계도 변하기 마련이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엔 약속을 미루고 미루다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만난 친한 언니가 있다. 아니지, 이제는 예전에 무척이나 친했던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적당하달까? 우리의 사이는 예전에 비해 소원해졌음이 분명했지만 그런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다. 예전부터 우리 대화의 대부분은 걔네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며 가장 많은 욕을 먹고 가장 많은 질투와 부러움을 사는 걔네들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라는 뜻 자체가 나쁘게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걔네라는 칙에 낀다고 하더라도 굳이 욕을 먹을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아주 단순히 걔 혹은 걔 알아? 걔 요즘 취업해서 여행 다니고 난리도 아니더라. 아 부러워.
정도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걔, 또는 걔 남자친구랑 하는 짓 보면 꼴 사나워서 못 보겠어 정도의 복통을 유발할 만큼 사랑받고 있는 걔. 언니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어떠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아, 이 언니에게도 언제부턴가 나도 걔네들에 속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지. 나는 이미 이 언니에겐 걔네들 중 한 명일 거야. 이런 생각. 이 언니랑 예전에 같이 다니면서 참 많은 걸 했었는데 예쁜 카페도 자주 갔었지. 그러다 서로가 뜸해지기라도 하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해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연애 상담을 몇 시간에 걸쳐 하기도 하면서,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약속이 자주 펑크났고, 그만큼 우리의 관계도 어딘가 구멍이 뚫려 대굴대굴 굴러가는 타이어와 같았다. 관계의 가속도가 줄어버린 것이었다. 이 언니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선후배 관계로 쭉 지냈는데, 우리 둘 다 어찌나 남 이야기 하는 걸 좋아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였고, 둘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언니의 필통을 훔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언니의 미움을 한 몸에 받은 어떤 언니의 이야기였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집 근처로 가는 것이 당연한 진학 방법이었고, 나도 언니도 그 과정을 물 흐르듯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서 만났다. 언니와 필통을 훔친 언니 또한 한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 매번 같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이후로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지만 서로 마주치는 일이 자주 있던 탓에 끊어지지 않는 악연일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언니는 항상 필통을 훔친 언니를 욕하기 바빴다. 야, 너 걔 기억나지? 미연이 있잖아, 미연이. 내 필통 훔쳤던 애. 아, 기억나지? 그 언니 왜? 있잖아, 나 요즘 걔랑 같은 회사 다니거든?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 언제까지고 모르는 척 하긴 좀 그래서 몇 번 인사 주고받다가 말도 붙이고 해봤는데 얘가 진짜 착해졌더라. 옛날에 내 필통 훔친 것도 이젠 나이가 먹으니 그땐 그럴 만한 나이였지 싶기도 하고, 둘은 10년을 넘게 왼수가 따로 없는 사이로 지냈지만 서로에게 있는 감정의 골이 잊혀질 쯤엔 극적으로 같은 곳에서 만났다. 그리고 고작 며칠도 안 가 과거에 있던 모든 일에 대한 화해를 했던 것이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친해졌겠네? 응, 나 요즘은 걔랑만 다녀. 걔가 성격도 진짜 털털해서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니까. 이번 여름 휴가 때 함께 여행도 같이 가려고 항공권도 예약해놨어. 이쯤 되면 내 생각은 틀림이 없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와 언니 사이에서 필통을 훔친 미연 언니는 걔네들 중에 속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 둘 사이에서 걔네들 중에 한 명일 것이었다. 예상컨대 내일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언니와 필통을 훔쳤던 미연 언니와의 대화에서 나는 걔네들 측에 속해져서 나 어제 걔 만났어.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나랑 붙어있던 애 있잖아.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갈 것이었다. 1년 만에 만난 언니는 미연 언니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참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정확히 말해서 언니라는 사람 자체가 변했다기보단 언니의 주변에 맴도는 일종의 온도 같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온도가 변하면서 계절이 변하고, 그러면서 잎사귀가 새로운 색을 갈아입듯 먼저 언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삶의 색깔도 계절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형형색색 변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대화를 필두로 어떻게 밥을 입에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수다를 떨었고 다음에 또 밥 한 번 먹자는 말과 함께 헤어졌다. 나는 집에 가는 버스에 앉아 생각했다. 참 별것 없다. 예전에 서로 단짝처럼 붙어 다녔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1년에 한 번쯤 먹을 법한 특별식 같은 존재가 되었고 언니에게 있어 필통을 훔쳤던 미연 언니는 꼭 마늘처럼 예전엔 손을 절레절레 내던지며 싫어했지만 요즘은 없어서 못 먹게 되는 그런 기호 음식이 되었다. 언니,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 삼겹살 쌈에 꼭 생마늘을 넣어 먹더라? 옛날에 마늘 냄새가 그렇게 싫다면서 어쩌다 먹을라 치면 바싹 구워진 것만 몇 점 집어먹더니 말이야. 아, 참, 나도 다를 게 하나 없지. 옛날엔 우리 엄마가 달래무침을 왜 좋아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요즘은 집에 가면 달래무침 어디 없냐고 가장 먼저 찾는 거 보니까 말이야. 오래전부터 달고 살았던 고집불통의 입맛이 나도 모르게 변하듯 모든 관계도 결국 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영원히 입맛에 맞는 것은 없고 영원히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없다. 영원히 빛날 것만 같던 관계도 어느 순간 빛이 바랜 사진처럼 누렇게 갈변해 갔고 영원히 미워할 것만 같던 사람도 시간이 비껴가지 못해 오해라는 단단했던 겉포장이 달아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롭게 보이는 것이 관계였다. 좋지 않게 말하면 멀어진 것이겠지만 언니에게 있어 달콤한 조각 케이크처럼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살았던 나는 1년에 한 번쯤 입에 넣게 되는 별미에 가까운 음식이 되었고 언니 또한 이제 나에게 주식으로 먹기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신맛 나는 샐러드 같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매일같이 먹을 만큼 입맛을 다시지는 못하지만 언제가 되면 문득 끌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 밥 한 끼 하면서 소화가 가능한 그런 할 말이 잔뜩 쌓여있는 관계. 또 언제 보면 다르지만 언제 보면 늘 같은 사람인 것만 같은 그런 관계 말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서운할 것 하나 없고 신기할 것 하나 없는 당연한 일. 영원한 것은 없다. 하루라도 같이 있지 않으면 허전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턴 허전한 날이면 가끔씩 보게 되는 것이 관계이고 마주칠 일이 없었던 걔네들에 속하던 사람이 언제부터는 매일같이 마주치는 일상적인 사람으로 한순간 바뀌는 것이 관계이다. 다시 생각해도 별것 없다. 이것이 부정적인 뜻으로 별것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 자체로 관계에 대한 너무 깊은 고민이나 걱정,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 모두 별것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으로, 계절로, 마음으로, 입맛 따라 나이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 관계였고 나의 고집불통 입맛도 사람이라는 따뜻한 음식도 지금 이 순간조차 시시각각 변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질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이어갈 수 있나 보다. 영원히 믿고 싫어할 것 같은 사람이 어떤 바람에 따라 나의 인생에 가장 굳센 지지대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인생에 별 의미 없던 사람이 나의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놓아버려도 괜찮다.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단지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가자.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또 목매어 끌려가지도 말고. 저도 확실히 예전이랑 입맛이 좀
변했어요. 특히 큰 변화는 제가 이전에는 가리는 음식이 많아서 새로운 음식을 볼 때 그냥 안 먹었거든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식감이 별로일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그냥 어떤 날 그냥 우연히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었던 음식이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지 요리였는데 제가 가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가지 반찬을 보면 그 물컹한 식감이 저는 좀 싫었어요. 그랬는데 초밥집에 갔는데 에피타이저로 가지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약간 간장에 졸여진 것 같았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음식을 마주했을 때 맛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되도록이면 먹어보고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뭔가 새로운 음식을 도전할 거라면 그 음식을 잘하는 집, 맛집으로 유명한 집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양꼬치를 한번 먹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양꼬치를 먹은 거였거든요. 한 5년 전? 4, 5년 전쯤이었는데 근데 맛이 없었어요. 그 향기도 그렇고 저한테는 맞지 않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근래에 한번 양꼬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마 그 집 맛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입맛이 바뀐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새로운 음식 도전하시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음식에 도전했을 때 그 기억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새로운 음식을 마주했을 때 또 도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음식 도전할 때는 맛집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걸 읽어드릴까? 이번에는 밥배와 디저트 배라는 제목의 내용 읽어드릴게요. 꽤나 오랜만에 만난 친동생은 어김없이 우리가 즐겨 먹던 크림 파스타를 먹자고 했다. 닮은 구석이 없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긴 시간이 지났어도 느끼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이었고 이 공통점만 빼면 둘이 자매라고 하기엔 딱히 닮은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끄집어낸다면 비슷한 삶의 흐름이었다. 동생과 나는 성인이 된 직후로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해선 쉴 틈 하나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면서 반강제적으로 각자가 처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사는 일이 뜸해졌다.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동생과의 관계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결이 있었다. 서로 붙어 있으면 이빨을 드러내며 헐뜯기 바빴던 우리는 언젠가부터 멀리에서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고 가끔씩은 보고 싶다는 말까지 나누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독립하면서 서로에게 애틋함이 생겨서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성인이 되면서 평생을 같이 살던 가족과 떨어져 살다 보면 동생과의 관계 말고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되어서야 느낀 건데 이제야 혼자 사는 것에 좀 익숙해졌다 생각이 드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몰려오는 날이 잦아졌다. 어쩐지 나의 집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가 있어야 할 진짜 집에서 툭 하고 홀로 이탈되었다는 기분이 자주 들었다.
저녁을 먹는 도중에 문득 동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혼자 떨어져 살아가다 보니 느끼게 된 외롭다는 감정에 대해 나와 같은 처지인 동생도 이해할 수 있을까? 동생에게 요즘은 자주 외롭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동생 또한 언니도 그러냐면서 자신도 요즘은 외로운 느낌이 자주 든다고 수긍을 했다. 우리는 둘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인지 설명하진 않고 단지 외롭다는 말만 나누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에 대해서 무언의 공감을 나누었다. 우리 둘은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심지어 동생은 지극한 사랑꾼에 속했는데 그런 동생의 입에서 나도 요즘은 외롭다는 말이 나오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 둘이 외롭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진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참 묘한 일이었다. 완벽하진 않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일종의 작은 동질감이랄까? 같은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약간의 안정감 정도. 둘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 친구와 연인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우리 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외로움이었다. 우리는 메신저로는 다 하지 못한 긴 이야기들을 하면서 배불리 크림 파스타를 먹고 그 다음으론 디저트 집을 가기 위해 자리를 일어섰다. 디저트 집은 여기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니까 소화시키면서 가자는 말과 함께. 그러면서 서로가 너무 먹보처럼 보였는지 피식했고 삐져나오려는 웃음을 손으로 막으면서 힘겹게 계산을 마쳤다. 우리 참 먹보다 그치? 밥 먹고 또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것 봐. 원래 밥배랑 디저트 배랑 따로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배가 부르면서도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것에 대해 먹보 같다는 말을 꺼냈더니 동생은 당연하다는 듯 밥배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 했다. 나는 동생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정말로 밥배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걸까? 이에 동생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 그럴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다. 동생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배에는 두 가지 배가 있다. 밥배와 디저트 배. 나 또한 이 두 가지 배의 종류가 과학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배가 불러도 디저트가 끌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위가 밥을 넣는 공간, 디저트를 넣는 공간, 이렇게 각각 나뉘어 있기 때문일까?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아니다. 단지 그 의미가 배가 불러도 디저트가 끌리는 것 뿐이었다. 동생이 한 말도 그냥 그렇다는 농담이었지. 정말 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느끼한 식사를 했다면 그 식사를 할 때 느꼈던 느끼함을 가시기 위해 우리는 상큼한 과일을 찾게 된다. 또 짜고 매콤한 식사를 하게 되었다면 자극적인 입안을 잠재워줄 달달한 케이크 종류의 디저트를 찾게 된다. 또 퍽퍽하고 소화가 안 되는 식사를 했다면 그것을 소화시켜 줄 만한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된다. 꼭 이런 식사엔 이런 디저트라고 딱딱 구분되어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식사 후에 그것과 맞는 디저트가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였다. 충분히 불러버린 배에도 디저트가 끌리는 것처럼 우리의 충족된 어떤 마음 뒤에도 그것과는 다른 마음이 끌리는 순간들이 있다. 나는 동생만큼의 사랑꾼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연애를 하면서 행복함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뜨문뜨문 외로운 날이 있었다. 특히 동생과 전화를 하거나 엄마랑 전화하게 될 때에
또는 집에 들어와 온기 하나 없이 텅 빈 방 안을 보고 있자면 그런 감정이 더욱더 증폭되어서 돌돌 말아 누운 이불 안까지 파고 들어왔다. 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충분히 행복했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외로움이란 것은 나에게 어떤 감정에 대한 충족을 요구했다. 내가 아는 선에서의 마음이 원하는 충족에는 크게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으로부터 얻는 충족, 친구로부터 얻는 충족, 가족으로부터 얻는 충족. 나와 동생은 집을 나온 이후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친구로부터의 충족은 어느 정도 얻으며 살아왔지만 가족으로부터의 충족엔 구멍이 생겨버렸고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던 벅찬 하루에도 어느 순간 적응을 하면서 무감각했던 그 외로움이 느껴지게 된 것 아닐까? 오히려 살아갈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느껴진 것 아닐까? 일종의 내가 살아왔던 둥지라는 곳에서 벗어난 후부터 느껴지는 소속감의 부재랄까? 이성으로부터 얻는 충족을 예로 들자면 너덜너덜해진 나의 하루를 꼭 안아주는 끈끈한 애정이 오고 가는 전화 한 통. 날이 좋을 때 함께 좋은 날을 공유하며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의 공유. 친구로부터의 충족은 조금 더 스스럼이 없는 것이다. 맘 놓고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부장을 깔 수 있는 허심탄회함. 술을 먹으며 망가진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유로움. 가족으로부터의 충족은 애잔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를 반겨줄 누군가 있는 소속감. 힘든 하루 끝에 나의 늦은 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엄마의 준비된 저녁밥. 그래서 행복하지만 외롭다는 말은 모순이 아니다. 뜬금없이 즐거운 날에도 외로워진다. 아니, 오히려 즐거운 날이라 외로워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나와 동생의 외로움은 마지막 외로움에 속하는 가족으로부터의 충족의 부재였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그림이라면 다른 곳은 전부 화사하게 색이 칠해져 있었지만 딱 그곳만이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 영 허전한 미완성의 그림 같았다. 나와 동생은 디저트 집에서까지 과일이 잔뜩 들어간 케이크와 과일 주스를 치웠다. 느끼함을 가시게 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었다. 그리곤 다음에 조만간 같이 고향집으로 가자는 약속 인사와 함께 각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다. 사실 나는 오늘 동생으로부터 가족 간에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충족을 그다지 채우지 못했다. 오늘 같은 부류의 충족은 사실 내가 언제든 메꿀 수 있는 종류였다. 오늘의 짧은 데이트는 가족으로부터의 충족이 아닌 친구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충족과 비슷한 맥락이었기 때문이었다. 간단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며 헤어지는. 과일 케이크 담긴 접시를 비워내듯 일상에 찌들어 비루해진 마음을 비워내는 정도의. 예상은 했지만 소속감에 대한 외로움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내기엔 벅찬 나이였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검은색으로 텅 빈 나의 원룸엔 어질러져 있는 옷가지들이 한가득이다. 틱, 현관등을 켜도 보이는 것만 많아졌지. 밝아진 것 같지 않은 찜찜함. 동생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우린 오늘 웃고 떠들며 배부르게 비워냈지만 또 집에 가선 무기력하게 누워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겠지. 웃기지도 않은 대화에 크크크 따위를 붙여가며 입에 거미줄 쳐질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로. 그래서 나와 같은 외로운 사람들이 결혼을 갈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꼭 이성으로서 외로움을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서 외로움을 충족하기 위해서 말이야.
언제까지 부모님 곁에 빈대처럼 붙어서 살 순 없고, 그렇다고 혼자가 되어 살아가긴 외롭고, 집에 도착한다 해도 집에 온 것 같지 않은 이 외로움과 공허함은 언제가 되어야 충족될까 하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우리들은 돌아갈 곳을 그리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 돌아갈 곳을 스스로 만드는 것인가 보다.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을 느끼며 살 것이다. 마음에 대한 충족 욕구에는 종류가 있으니 말이다.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으니 말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외로움, 이렇게 딱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분명히 그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동안 외로움이 문득 파고들기도 한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밥을 채워 넣은 배에도 디저트가 끌리는 것처럼 당신이 누군가와 행복하던 누군가와 함께하던 외롭다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당신의 삶에 따라오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외로움을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것은 언제나 삶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가 가진 욕심 아닌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외롭다는 것은 당신이 다른 쪽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우리 앞으로도 무던히 행복하고 무던히 외로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외로움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괜찮고 당연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외로울 때는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외로움이 느껴질 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들을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몰입할 수 있는 활동 있잖아요. 리드를 본다거나 영화를 보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을 스피커로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위로해주는 글귀가 많은 책을 읽기도 해요. 사람마다 그런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다양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외로움을 달래실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저는 또 하나 좀 지루하다 싶을 때, 심심하다 싶을 때 방 배치를 바꾸기도 해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특히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좋아하는데 큰 배치가 아니더라도 1년에 3번 정도 소소하게 작은 가구들이나 아니면 소품들 위치를 다르게 바꿔보기도 해요. 그리고 바꿔놓고 나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2달 전부터 일기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날 경험했던 것들,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적어 놓으니까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뭔가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공감을 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 공감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공감이 성에 차지가 않겠죠.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서 마음 깊이 내가 이해받고 공감받는다는 경험을 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모든 디테일을 다 쓰지 않더라도 내가 경험했던 일들의 디테일을 다 알고 있고 어떤 감정인지 내가 느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사실 자기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을 때 일기를 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록으로 남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일기를 안 쓸 때에는 겪었던 일들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앞 페이지를 이렇게 펼쳐보면 그때는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생각해보게 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땐 그랬었고 지금은 어떤지 그런 나의 변화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기 쓰기 홍보대사 같은데 나의 마음을 달래는 여러 활동들이 있지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일기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갔던 내용이 행복하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가끔 행복한데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질 때, 나 왜 이러지? 나 행복한데 왜 외롭지? 라고 좀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사실 속으로는 외롭고 한편으로는 조금 다운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가 더 처지지 않으려고 밝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아 보였던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하거나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의외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흠칫 놀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재밌게 놀고 왔는데 막상 집에 오면 다시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행복감이랑 외로운 마음이랑은 참 다른 감정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외로운 마음을 느낄 때 그 감정은 그대로 있대.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움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특히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 내가 행복하게 느끼게 만드는 활동들을 갖고 계셔서 나만의 그런 비상연락망처럼 마음에 두고 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로 읽어드릴 내용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 자란 강아지가 있었다. 이름은 두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 속해 있을 때 두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날이 그 해 중에서 가장 오열하며 울었던 날로 기억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두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세세하게 남아있진 않았다. 너무 어릴 때 함께했던 탓일 것이다. 하지만 세세하진 않더라도 그 생김새와 귀여운 발가락, 걸음걸이 등의 실루엣은 선명했다. 기억나는 영화 같은 장면도 있고 머릿속에 깊이 박힌 몇 가지 에피소드도 두부와 함께 기억되었다. 두부를 처음 보내게 되었을 때에 나는 이른 나이였기에 사랑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슬픈 경험으로 인한 충격이 꽤나 오래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던가 두부에 대한 슬픔이나 미련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로 흐려진 상태였기에 최근에 두부가 아닌 다른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봤던 기간이 있었다. 혼자 사는 것이 꽤나 외로운 탓이었다. 그 도중에 문득 이 아이도 두부처럼 어쩔 수 없이 떠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지 같은 일종의 트라우마 섞인 감정이 중간중간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고민보단 나의 외로운 감정이 우선이었다. 물론 알아보면서 내가 반려견을 키우지 못할 상황, 경제적 여건, 이 아이가 맞이할 외로움 등을 생각해서 결국은 키우는 걸 포기했지만 말이다. 한동안 나에게 있었던 반려견에 대한 욕구는 반려견을 키우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먹이지 말아야 할 것 등등을 숙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 중에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주면 안 된다는 어쩌면 이제는 너무 대중화되어서 반려견을 키우지 않더라도 알고 있을 법한 기본 상식들도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 반려견이 초콜릿을 먹었어요 같은 다소 위급해 보이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있자니 옛날에 있었던 조금은 따끔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났다. 나는 단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 중에서도 단연 초콜릿과 관련된 과자들이 나의 어린 시절을 가득 메꾸었다. 우리 엄마는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많이 꺼냈던 충고가 있었는데 두부에게 사람이 먹는 것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정 무엇을 주고 싶을 때에는 엄마에게 꼭 허락을 받고 줘야 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두부가 내 옆으로 와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여느 아이들처럼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때였고 초롱초롱하게 바라보는 두부가 너무 귀엽게 느껴진 나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의 한 조각을 떼어내서 손을 내밀었다. 두부야 하면서 엄마는 내가 두부야 하는 어투에 담긴 먹을 것을 건네는 분위기를 알아챈 것일까? 이상하리만큼 그 상황에 대한 눈치를 챘고 허겁지겁 뛰어와서 무엇을 먹였느냐고 추궁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다. 나는 두부에게 내밀었던 초콜릿 조각을 재빠르게 뒤로 숨기면서 뭐가? 라는 식의 제법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뱉었는데 엄마는 그런 어색한 행동을 보고 내가 허락받고 주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면서 나를 심하게 꾸짖었다. 나는 금세 시무룩해졌다. 두부를 생각한 마음이었는데 되려 혼나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 급기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속상함을 호소했다. 엄마는 비록 그 자리에선 나를 심하게 꾸짖었지만 내가 두부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녁밥을 먹는 자리에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두부는 약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앞으로 무언가 주고 싶을 땐 꼭 엄마에게 먼저 말하렴. 약속. 두부는 약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또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서 아, 엄마가 말한 것에는 틀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두부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었지만 그것은 두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초콜릿일 뿐이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똑같이 좋아하리라는 법은 없다. 예로 누군가에겐 힘내라는 응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주입으로 들릴 수 있고 요즘은 어때라는 안부가 세상에서 가장 기피하고 싶은 인사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나 혼자만의 방식이 아닌 관계라는 것들이 세밀하게 이어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해서 남에게도 좋을 순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반대로 나는 싫다고 하지만 그것이 남도 똑같이 싫으란 법도 없다는 것까지. 초콜릿은 단지 두부라서 받아들일 수 없던 것 뿐이었다. 엄마의 말처럼 두부가 약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었다. 생각해 봤는데 두부는 약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 엄마. 두부도 나도 엄마도 내 친구들도 그들만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상처를 입는다면 주변인의 말과 행동으로 시무룩해지고 또 그것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야. 단지 우리 마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각자에게 있을 뿐이야. 그치?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알아본 여러 기사와 포스팅에는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와 강아지의 체중에 비례해서 초콜릿이 허용되는 허용 범위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다. 물론 강아지에게 초콜릿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는 되어 있었다. 또 정확히는 초콜릿의 농도에 비례해서 강아지에게 독이 되는 것이니 꼭 초콜릿의 중량 따위의 무게 단위로만 따져서 허용 범위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어쩜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받는 상처 같은 것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몸짓이더라도 그 마음에 깃든 농도만큼이나 상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농도만큼이나 오히려 강한 독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만큼이나 말이야. 나는 표현에 서투른 사람이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표현이 서투를 것이다. 이번 생은 처음 살아보는 것이니까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서투르다는 것이 우물쭈물하거나 표현을 쉽게 표출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답답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에 서투르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도 좋은 것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싫은 것으로 인식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이다. 정말이지 답답함이 없지만 답답하게도 서투른 것이다. 나는 어릴 적에 두부에게 서툴렀다. 그리고 또 지금은 두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무던히도 서투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베푸는 행동, 애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다정한 사랑이 녹아있는 깊은 마음이지만 그 방식이 너무도 서툴러서 깊은 마음일수록 상대에게 쉽게 상처를 입히고 급기야 서로가 멀어지는 상황까지 몰아가게 만들기도 했다. 그 과정을 통해 시무룩해지기도 하고 깊게는 속상함에 엉엉 우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실을 배우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서투른 표현이 서서히 교정되지 않을까?
혹여나 누군가에게 상처 입힌다고 해서 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떼어줄 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으니 말이다. 또 그것으로 상처받는다고 해서 당사자가 약한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었기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었지. 어떤 사람을 만나던 어떤 관계를 이어가던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표현에 서투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그러한 실수를 무조건적으로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100% 이해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점차 옳은 표현의 기준을 배워가는 것 아닐까?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나의 서투른 표현이 상대에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마음으로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두 사람이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고 할 때 알아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속도가 빠른 경우 혹은 느린 경우 그 속도가 맞지 않을 때 오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오해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진전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일단 이제야 알게 된 상대이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은 정보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파악한, 내가 그려낸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해던, 편견이던 그런 것들이 똘똘 뭉친 상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소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여자분을 만난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굉장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 호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표현에 되게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사람인데 여자 쪽에서는 사람을 파악할 때 조금 시간을 두고 파악하는 타입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배려심이나 아니면 가치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일단 그 여자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착한 남자, 좋은 남자로 여겨질 만한 행동을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얘기했던 어떤 걸 기억해서 그걸 선물로 준다던가 아니면 맛집을 미리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던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매일매일 안부를 물어준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마음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 남자의 행동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 행동이 이면에 있는 나를 얼른 연인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둘의 만남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압박감을 느낀 여자 쪽에서 먼저 남자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 보고 싶다. 아니라면 남자 쪽에서 뭔가 여자가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걸 느끼고, 아, 내가 좀 더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겠구나 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나는 그냥 이런 빠르게 나에게 대쉬하는 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남자분을 끊어낼 수도 있고, 남자분의 경우에도 여자가 사실은 남자에게 호감이 있고 알아가는 중임에도 남자는 자기가 표현한 것에 비해 여자가 본인에게 보여주는 그런 마음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우리는 안 될 사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만하겠다 라고 먼저 여자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또 다양한 계기로 그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게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내용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내용은 적절히 식은 온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열정이라는 것이 많이 식어버렸다고 털어놓았고, 나는 그것이 삶에 군데군데 자리 잡은 어떠한 것으로부터의 실증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만나서 국밥을 먹기로 하고 늘 갔던 국밥집으로 향했고, 그 안에서 평소에 나누던 연애 문제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험담 대신 꽤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열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 뭐든지 말이야. 지쳐버린 것 같아. 그만큼이나 삶의 많은 부분이 실증나 버린 사실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진 탓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뚜렷하게 내릴 수는 없었다. 요즘의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서 옥상에 올라가도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하루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뿌옇기 때문이었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이 군데군데 잔뜩 끼어서 하루가 흐린 날이 많았다. 삶에 대한 실증, 열정의 고갈, 어떤 마음에 대한 회의감, 이러한 것들이 잔뜩. 그러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에 따라 오는 난제라 생각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안주 삼아 우리는 술잔을 기울였다. 나와 친구는 꽤 열심히 사는 측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스스로 자부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열정을 다한다는 의미에서의 열심히 산다는 개념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속해 있는 위치에서 모든 순간마다 열을 다하는 측의 열심이었다. 대학교 때 만나게 된 친구는 나와 함께 과 탑을 달리던 선의의 경쟁 상대였다. 그때 우리는 대학생이라는 위치에서 그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또 서로에게 연인이 생기기라도 하면 연락이 뚝 끊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서로에게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연락을 자제하는 암묵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었다. 다소 생뚱맞은 법칙이지만 그 시기만큼은 사랑에 열중하기 위해 서로의 만남과 연락을 자제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그러다 둘이 만나고 있는 순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까지 열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렇게 삶의 구석구석 열정과는 거리가 제법 가까웠던 우리에게 열정이 식었다라는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올 줄 몰랐었고, 나 또한 요즘은 무엇에 대한 열정이 쉽게 식어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을 했다.
주문한 국밥에 반주를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금방 무르익었다. 처음엔 국밥이 뚝배기에 나오는 탓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 선뜻 숟갈을 들지 못했지만 뚝배기가 식을 만큼의 많은 대화로 인해 국밥의 온도는 목넘김이 편해지기 이르렀다. 친구는 그 짧은 새를 참지 못하고 차가운 깍두기 국물을 국밥에 넣는 현란한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나보다 먼저 숟갈을 들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웬만한 음식을 남기는 것 없이 해치웠던 둘의 식성처럼 오늘 식탁에도 설거지한 듯 깨끗이 비운 뚝배기 2그릇이 있었다. 배가 부를 만큼 불렀던 우리는 깍두기 따위의 반찬을 간간히 집어먹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는 깍두기를 오물오물 씹으며 말을 건네었다. 식었다는 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일까? 나의 이러한 의문은 우리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의문이었고, 친구는 답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긋지긋한지 또 왜 그래 같은 이제 지겹고 무거운 이야기는 그만하자는 의미의 답을 했다. 나는 국밥을 먹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식었다는 것이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일까? 어쩌면 이런 반전의 의미를 품은 의문은 자기 합리화에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어떤 상황에, 관계에 열정을 쉽게 내거나 유지하기 어려웠던 나에겐 차라리 식어버린 것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 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 뜨거워서 식을 때까지 기다렸잖아. 입천장 다 까질 일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는 나의 말을 그대로 국밥은 식을 때 넘길 수 있다 정도로 느꼈는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을 던졌고 나는 다시 생각했다. 그렇지. 아마도 우린 당연하게 생각해서 답을 찾지 못한 것 아닐까 하고. 모든 것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있다. 뜨거운 음식은 넘기기 좋은 온도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어느 정도는 식어야 그 맛을 온전히 느끼며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었다의 의미가 식어서 맛없어졌다에 속하는 부정적인 맥락은 아니었다. 먹기 적정한 온도로 내려가기를 기다린다 정도랄까? 어쩌면 우리는 뜨거워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밥에 숟가락을 넣고 입으로 직행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음식은 뜨거울 때 맛있다라는 문장은 가만 보면 틀린 구석이 있었다. 음식은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온도로 식으면 맛있다 정도로 규정된다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뜨거울 때 성급히 숟갈을 든다면 친구의 말처럼 입천장이 다 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밥을 먹는 내내 껄끄럽고 아픈 감각이 계속해서 느껴질 것이다. 그것을 다 먹고 난 후에도 한참을 말이다.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고 간 나온 국밥의 뚝배기처럼 부글부글 끓는 열정을 유지할 수 없다. 또 그런 초창기의 열정은 먹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음식이 입천장을 헐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을 헐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과도한 열정이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관계나 사랑, 그리고 삶에도 이런 경우가 무던히 있었다. 과도한 열정이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방식이나 집착 같은 것들이.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의 온도를, 그러니까 초창기에 뜨겁게 끓고 있는 온도를 잊지 못해 스스로가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풀릴 것들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이 다반사이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정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유를 찾는다. 그 이유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다시 온도를 높이고 열을 내는 식의 부질없는 노력이 많았다.
삶에 대한 열정이라거나 관계에 있어서 애틋한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는 식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치부해버린다. 그리고 재발열되도록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 그 한치의 쉼도 용납하지 못해 스스로가 계속 발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것을 변화시키겠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답인 줄만 알고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지만 어쩌면 당연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 국밥처럼 어떨 때에는 우리의 열정을 식게끔 두어야 맛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삼킬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식었다는 것을 맛없는 삶으로만 치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적당히 식었을 때 더 맛있게 삼킬 수 있는 이 국밥처럼 국밥이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었다. 국밥에 있어 가장 최적의 온도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가 아닌 적당히 내려간 온도인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때론 열을 올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가끔은 친구가 했던 방법인 국밥에 차가운 깍두기 국물을 넣어 먹기 좋은 온도를 만든다 정도의 노력이나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수다를 떨며 기다린다 정도가 되어야 마땅한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쉼이라거나 재충전 정도의 의미랄까? 어떤 때에는 일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머리를 식게끔 두어야 한다. 또 어떤 때에는 사랑에 대한 감정 소모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슴을 충분히 식게끔 두어야 한다. 또 어떤 때에는 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만남 없이 마음을 식게끔 두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좀처럼 쉽게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었다. 우리는 지치게 되는 순간 반자동적으로 스스로에게 질책을 가한다. 자신을 한심해하고 채찍질한다. 그러면서 쉼을 주지 못한다. 그 뜨거웠던 온도를 이어가려고만 하는 식의 발열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태들에 대해 뜨거운 국밥처럼 손을 대지도 못하는 것 아닐까? 또 가끔은 그 뜨거운 것을 억지로 집어넣기 때문에 입천장이 다 까진 듯한 껄끄러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면 늘 그런 식이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내려간 온도를 원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계도 그럴 것이다. 꼭 그때마다 무언가 식은 것 같아서 자꾸만 스스로를 몰아세운 것이다. 내가 그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끙끙 앓았고 나의 감정이 메말라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감정을 쥐어짜내느라 급급했다. 친구에게 이런 나의 단상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다. 그냥 오늘은 더 이상 고민하면서 발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자. 곧 시간이 지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텐데 그땐 친구에게 한마디 건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휴일 보내라. 좋은 휴일도 행복한 휴일도 아닌 완벽한 휴일 말이야. 일도, 삶도, 사랑도, 관계도 맛있게 삼켜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내려간 온도로 두면서 또 그것을 기분 좋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쉴 수 있는 휴일이 되라고 말이야. 우리는 그 무거운 얘기를 끝내고 예전처럼 연애 이야기나 누군가에 대한 가벼운 험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고 그 자리를 온맘으로 즐겼다. 그래, 너와 나는 이러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 지금은 우리 깊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식어버리게끔 두자. 오늘은 더 이상 발열하지도 말고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말이야.
너도 언젠가는 꼭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설명한다고 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성격인 너이니까. 그만큼 뜨거운 사람이니까. 하지만 언젠가 너도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가끔씩 이렇게 지칠 때가 오면 더 이상은 애쓰지 말고 살자고. 그만 애쓰며 살아보자고. 이제 여러분, 제가 4가지 글을 소개를 해드렸고,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리딩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저도 되게 신나고 행복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셔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처럼 뭔가 편안한 소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다양한 방면에 도움을 되기를 바라는데, 늘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거든요. 이번 북 리딩 영상도 부디 편안하게 들렸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계기로 새로운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제 목소리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그 뚝배기에서 부글부글 끓는 국밥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벽에 써서 붙여놓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시작하세요 라는 구절인데요. 특히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지치고 힘든 상태인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다독일 수 있는, 또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글부글 끓는 국밥처럼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던, 지금은 지친 상태여서 쉼이 필요하고 내가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면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괜찮으니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이번 주말은 완벽한 주말 보내세요.